네, YTN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회가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정치 분야가 주제였던 이번 토론회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놓고 후보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임성재 기자. 네, 토론회 초반부터 각 후보 간 신경전이 오갔죠? 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회에선 초반부터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내란 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2.3 계엄으로 대선이 치러지게 된 점을 상기시키며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선거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듣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뒤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을 추진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며 자신이 정치교체, 세대교체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채울 수 없다고 비유하며 스스로 계엄 옹호나 포퓰리즘 세력과는 다르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일반 국민의 삶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당신의 삶도 바뀔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자신이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결국 이 토론 흐름은 이번 대선에 치러지게 된 계엄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지난 계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자꾸 지난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계엄 해제에 동의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겁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지난 1972년 유신, 1980년 5공화국 때도 계엄은 절대 반대했고 해제는 반드시 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렇다면 과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계엄에 대해 사과할 때 왜 혼자서만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후보 질문을 들은 김문수 후보는 군중재판식으로 전 국무위원이 일어나서 사과하라는 건 폭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판도 전에 이 계엄을 곧 내란이라고 규정하거나 기존 여권을 동조범으로 모는 건 심각한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에서도 계엄과 관련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강남에서 술 드시다가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국회에 온 것 아니냐며 이 시간 끌기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국회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 경비대가 국회를 차단한 상황에서 자신이 들어가려 했던 게 영상 등으로 찍혔다 답했습니다. 네, 또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와 방어도 이어졌죠? 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이미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수많은 기소는 검찰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가 정치에 들어온 이후 법안의 일방 처리가 매우 많아졌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일방적인 단정이고 객관적인 팩트에는 어긋난다며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제2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학을 두고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토론회에서 호텔 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 독일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을 지낸 사람의 철학을 가지고 왔다며 해프닝을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뭐든지 종북몰이 하듯이 공산당몰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이 해당 인물의 사상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은 돈의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를 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 주제에 맞게 위성정당 문제나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관한 질의도 오갔는데요. 위성정당 방지법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고, 김문수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자체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선투표제에는 이재명 후보는 대선이 아닌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실시한다는 데에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한다고, 김 후보는 도입이 맞지 않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한층 격해진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마지막 TV 토론회,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신경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동호군, 문재학 군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재학 군은 다시 작년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로 회생해서 이번 내란을 확고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정치가 반맥을 주느냐 하는 물음, 그 포기와 체념을 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변호사였던 저는 법과 제도가 외면했던 그 한 사람의 삶의 앞에 늘 멈춰섰습니다. 지친 어깨에 손을 얹고 저는 약속합니다.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민주당을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보름달은 저물고 초승달은 차오릅니다. 초승달같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네, 이렇게 4명 후보의 모두 발언 들으셨는데 기호 순번은 아니었고 이번 토론회의 규칙에 의한 순번대로 들으셨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후보들의 모두 발언 키워드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명 후보는 내란 진압, 권영국 후보 청년, 김문수 후보 방탄 독재,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빨간 윤석열, 파란 윤석열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신 의원님. 우선은 마지막 후보 토론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도 안 되고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시점 그렇죠. 아닙니까? 마지막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흐름을 뒤집으려는 두 번째, 세 번째 후보가 상당히 네거티브를 설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토론의 주제는 사실은 정치개혁, 그리고 통합, 그리고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서의 사실은 섹션별의 토론이었는데 후보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 비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정책을 어떻게 상대보다 더 나은 정책으로 토론을 통해서 보여줄까에 대한 건설적인 부분보다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안 되라는 그런 방탄이나 사법 프레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작전으로의 김문수 후보의 정말 집중적인 공세였는데 실제로 새로운 것도 없었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도 7일 남은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도대체 정책적인 비전이 무엇이지? 그럼 내란과의 결별을 하고 새로운 건강한 보수로 태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토론회였다라는 면에서 참으로 답답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여러 공세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아서 이 세 번째 토론을 통해서 많은 뭔가 정보를 얻고 표심을 확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의 흐름을 크게 다르게 뭔가 변경시킬 만한 그런 특별히 잘했다는 후보는 별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차 토론의 주제가 이제 정치였는데 이 정치 영역에 대한 건설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네거티브가 난무했다. 그렇게 보셨고요. 예, 홍 의원님. 네. 저는 뭐 그래도 그 비교적 이제 각각 분야에 대한 어떤 공약을 이제 후보들이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검증이 그래도 좀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후보라든지 또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를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비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두 사람이 또 공통적으로 팩트를 근거를 하면서 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토론에 있어서 뭐 당연한 어떤 그런 어떤 수순인 것 같고
그런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토론이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좋은 점수를 좀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일단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뭐 도덕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사업 리스크는 있다는 건 국민이 아는데 그래도 좀 일은 하겠지 이런 어떤 네.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경제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천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 네.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준 것 같고 두 번째는 부정확한 말에 대해서는 좀 말을 삼가하거나 잘 모른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얼버무리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거짓말 내지는 허위사실 공표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또 하더라도 예를 들면 2019년도에 당시에 이제 그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는 이유로 이제 정의당과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깨버렸는데 예. 그것을 핑계를 국민의힘에 뭐 된다든지 또 그 사업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그런 어떤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 탄압을 했다 하는데 이게 대부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건들이 재판이 계류된 사건들이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 모두 다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와의 대선 경선 때라든지 그럴 때 다 고발에 의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탄압이다, 증거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닌 그런 어떤 것들을 또 말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좀 본인이 잘 안 풀릴 때는 조금 약간 좀 짜증내는 어떤 그런 어떤 말투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이다 어쩌라고 뭐 단정적이다 오늘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뭐 반말 비슷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태도가 저는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점수는 받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반박을 좀 네.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비례 대표로 들어가는 그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국민의힘이지만 그때는 뭐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 위성 정당이었나요? 그것으로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갖고 비례 위성 정당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기소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이다라는 주장을 했고 일부는 뭐 이낙연 쪽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예. 나머지 뭐 위증 교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보수나 전 정권에서의 정권에서의 탄압이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낙연 후보의 측에서의 그 공세를 가지고서는 이게 마치 정권 탄압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3차 토론회 연장 같은 지금 분위기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그 구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각 후보들의 공격 방향은 어땠나요?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격 누가 더 강했습니까?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정말 시종 일관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고문이 이번에 합류하면서 또 지지선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등에 업고서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 아무래도 2위 후보이기 때문에 1위 후보에 대한 공세가 상당히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본인들의 시간을 다 네거티브에 쓰느라고 포지티브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고 실제로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준비된 후보인가? 그러면 어떤 정책과 비전을 외교안보에서 보여줄 건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투표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 지지자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서는 자신 있게 투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견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분노를 조장하는 방식으로의 지금 보수 직결을 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존에 나왔던 키워드를 가지고서는 꼬투리 잡는 방식으로의 여전히 비슷한 그런 잘못된 토론 방식을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마치 퀴즈를 내는 것처럼 그러면 HMM의 전신이 뭔지 압니까? 이런 식으로 Q&A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답을 얻는 경우에 곧바로 개입해갖고 상대방의 말을 차단해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젊은 후보로서의 태도가 상당히 좀 건방지거나 아니면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 사람이 뭔가 준비되지 않고 급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둘 다 비호감 후보였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는 그 단일화 이슈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의 그게 깨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공방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의 방향은 이재명 후보로 향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때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어떤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비판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무궁무진하죠. 뭐 어떤 도덕성 문제라든지 사법 리스크 문제라든지 거짓말 허위 사실 공포라든지 이게 뭐 사실은 끝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격할 포인트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는 원론적인 어떤 비판을 했다면 이준석 후보는 좀 더 어떤 미시적인 어떤 그런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받아치는 이재명 후보의 실력이 참 실망스럽다. 예를 들면 호텔 경제학 같은 이야기만 하더라도 지난번 토론 때 본인이 이것을 굉장히 호텔 경제학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왜냐하면은 그게 사실은 뭐 저도 경제학을 뭐 배웠습니다만은 그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자꾸 방어하려다 보니까 또 새로운 어떤 사람 루카스 자이제를 아냐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루카스 자이제가 독일 공산당 이제 기관지의 편집장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를 왜 끌어들이냐 하니까 뭐 그런 어떤 사람 어떤 출신이 아니라 뭐 사상을 본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일지 그리고 HMM 같은 이야기만 하더라도 저는 또 이재명 후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부산에 가서 H&M 어떤 본사 이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회사하고 그리고 노조하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회사도 반대하고 노조도 반대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정부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할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일부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지분들이 많은 기업들은 그러면 정부가 마음대로 본사를 이전하는 그런 어떤 강행 권한을 행사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맞습니까? 기업의 경영을 위해서 맞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재명 후보가 정말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경제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예. 저도 신인님, 반론을 좀 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김문수 지사는 그동안에 정치권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인재 검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예전 것들이 계속 소환되고 있는 건데 경기도지사 때 나 김문수 지사인데 하면서 갑질했던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제시대 대한민국 국적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이라고 했잖아요. 구구본성이 계속 발언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한테는 어땠습니까? 울면서 사실 굴욕적인 모습들 보였던 거 다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후원금 받은 것들 나는 몰랐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 다 처벌받아가지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전과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래도 네거티브 그렇게 확대해서 그렇게 공세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알려지지 않았던 것뿐이지 지금의 그런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의 그런 네거티브 공세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정보에 대한 후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치우쳐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의 시기에서는 비상 계엄과 이런 내란을 회복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포지티브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준비된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한테 심판받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영 의원이 이제 대선 때 되니까 좀 더 이제 하겠는데, 앵님 저도 딱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예. 정강원 목사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정강원 목사하고 한때 자유통일당에 김문수 후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면 지금은 그 당을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통진당, 통합진보당 위원 어떤 판결받은 그 정당과 뭐 하고 있습니까? 정치연합 선거연합을 하고 지금 총선 때 같이 이제 공천하고 지금도 이번 대선에서도 그 진보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그 어떤 문제는 뭐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때 당시에 14년 전에 남양주에서 어떤 노인분이 소방서에 전화를 했는데 그 장난 전화인 줄 알고 소방관 대응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이제 동사하는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돼서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후보가 그것을 현장 점검해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소방관도 그렇고 군인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화를 받으면 관등 성명을 대는 게 기본인데 관등 설명을 알겠습니다. 자꾸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이 이제 자천됐는데
그걸 알고 또 김문수 지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원내 복귀시켰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갑질했던 그런 이슈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 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선대위에 합류시키다가 철회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의원 그동안 비상계엄 발생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정광훈 집회에 계속 올라가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뭔가 내란에 대해서 지지하고 옹호하고 했던 분을 다시 캠프에 유입한다는 걸 예. 여전히 구구와 단절하지 알겠습니다. 못했다는 것이고 끝까지 얘기해.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 지지하라고 전화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으로의 기존의 그런 내란 또는 비상계엄을 초래한 그런 극우 보수 집단과의 그런 결혼도 못하는 그런 김문수 후보가 지금 계속 스티브에 꼬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계속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걸 양보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론을 듣고 싶었는데 전체적인 구도 너무 디테일하게 이제 두 분이 이제 토론을 이어가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들을 녹취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좀 더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 문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구속을 두고 또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는데 이 재판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요. 본인이 뭐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하죠. 여기에 대해서 참 우려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수없이 많은 기소는 우리 김 후보님이 속한 이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어요. 김문수 후보는 내란 세력 그 자체, 그 이론 또는 최소한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비호 세력으로 보여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상황 윤석열이 즉 반란수계가 귀환한다.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다 이 재판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와 있는 네,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낫지 처벌하는 것처럼 그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자. 이런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저는 그러한 취지의 법이라면 당연히 제가 앞장서서 오히려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이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는 분이 다 자기 재판 안 받도록 하고 또 그 재판하는 대법원장까지도 탄핵, 특검, 청문회 부르는 이런 분이야말로 정계를 영구 은퇴시키도록 법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아직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이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5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내란 세력으로 그리고 이제 김 후보는 이 후보를 각종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법 리스크를 이제 부각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난 2차 때부터 조금씩 그랬습니다만 3차 때 확실히 조금 더 공격적이 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 또 정치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초점 맞춘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위헌 입법을 양산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법부를 좀 흔들기 위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탄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수사를 하고 청문회를 한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있던 기본부터 흔들 그런 어떤 우려가 굉장히 많고 국민들이 그리고 걱정을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지점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조작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그렇게 아무 증거도 없는데 기소하는 정말 무능력 내지는 사악한 집단입니까? 한두 가지 범죄라면은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5가지의 재판에 10몇 가지 어떤 혐의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고 증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검찰 조직 전체를
바보 아니면 사악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두 번째,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련자들은 줄줄이 다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위정교사의 김진승 씨, 유정을 하신 분은 벌써 났죠. 그리고 본인 다 자백을 했습니다. 대장동에 관련된 사람들 지금 현재 줄줄이 지금 계속해서 유죄 판결이 거의 다 나고 있습니다. 백현동에 당시 허가방이라고 있는 김인섭 씨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작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그리고 대북 송금의 이화영 전 부지사 어떻습니까? 항소심 판결 다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유죄고 본인은 무죄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본인이 다 검찰에서 조작을 하고 정말 그런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하면 왜 본인이 대통령이 될 때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어떤 그런 걸 한다든지,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법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의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을 제외를 허위사실 공표에서 빼는 걸, 이런 위헌사실 어떤 입법을 지금 현재 제안을 하고 지금 국회에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검찰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 앞뒤 말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신 의원님. 반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검찰의 무리한 기소 그리고 수사권 남용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최근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4차장이 알아서 사직서를 냈을까요?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믿고 검찰이 남용되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 이제는 정권이 이제 폭망하니까 가라앉는 배에 먼저 뛰어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참 비열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모든 검찰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정치 검찰로서 권력에 육착돼서 함부로 본인들의 칼을 휘두르고 국민들의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의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평가하시고 지지하시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수 집결을 하기 위해서 집도끼 챙기느라고 김문수 후보가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중도 확장성 있는 캠페인이 아닌 아직 집도끼도 못 찾고 있는 보수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번에 토론회였다고 보고요. 정말 캠프의 전략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 재판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그런 범죄자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범죄자냐. 그렇다면은 똑같은 논리로 김문수 후보는 지금 불법 후원 자금에 있어서 본인은 몰랐다 하면서 본인만 빠져나가고 주변 사람들은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같은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지 이런 식의 주장은 내로남불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당권 투쟁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되면 정말 친윤 그리고 친한 그리고 김문수 계의 그 구구계 이 내부에서의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당권 투쟁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기든 지든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코스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토론 장면 보셨고 거기에 대한 두 분의 토론까지 이제 보셨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담을 넘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4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국회 경비대가 담을 차단한 상황이었고 저는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영상에 남아있는 것인데 안 들어가려고 했다? 무슨 허위 사실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미 사람들은 표결이 거기 끝난 있다가 뒤였습니다.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 그때는 이미 표결이 끝난 뒤였습니다. 글쎄, 한참 그거는 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왜 집에까지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너무 여유롭지 않았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자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저는 더 놀랐던 것이 이분이 알고 보니까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분들 기관지를 읽고 이런 분들을 아시는 건지 어떤 경로로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접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뭐든지 종북몰이 하듯이 그렇게 공산당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루카스 차이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아주 고전적인 단순화된 경제 흐름에 관한, 돈의 흐름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사례예요. 본인이 지난 토론에서 먼저 저에게 루카스 자이제 아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지금 저한테 종북몰이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지정하시는 곳에서 토론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씨가 하는 뉴스공장에서도 괜찮고요. 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토론 시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받는 거 보면은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59번 과일을 사주셨는데 2,791만 원어치 드셨어요. 과일이 평균 가격을 보니까요, 뭐 종류가 다양하겠죠. 1kg에 10,000원 정도 하던데요. 이 기준이라면은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집에서 이렇게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혼자 드신 겁니까?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한테 지난 국회에서 이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할 때 왜 그때 참석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적했고 또 이제 호텔 경제학 부분이 이제 또 맞붙으셨죠. 이게 공격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게 서로 공방이 오갔고 마지막에는 이제 법인카드 문제였는데 법인카드에 이제 코끼리까지 나왔습니다. 이 공방은 이 두 후보의 공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진짜 과일 양으로 보면 진짜 코끼리가 먹을 만한 양이죠. 그 정도 양은.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좀 불리한 주제를 오면 좀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과일 문제만 하더라도 본인의 카드입니다. 본인의 카드인데 자기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글쎄요. 갑자기 유령이라도 그 카드를 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기 과일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인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혹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 자꾸 이제 씌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지난 두 번째 토론에 루카스 자이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청자분들 루카스 자이제 모를 겁니다. 근데 본인이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니까 공산주의 몰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특히 조금 전에 또 제가 볼 때는 그 거짓말인데요. 그 한국은행에도 유사한 자료가 있다 하는데 한국은행에 관련된 자료는 일반 어떤 유동성에 관련된 것이지 호텔 경제학과 같은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정부의 이런 어떤 투자 성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에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투자 성수 효과를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꾸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정부에 관련된 이 재정에 어떤 관련된 것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결국 그 재원을 또 국민 세금으로부터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클라우딩 이펙트 효과가 발생해서 국가 전체적인 투자 성수는 민간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진다. 그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회 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국회 담을 타넘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준석 후보는 왜 담을 안 타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많은 의원들, 보좌관 그리고 국회 직원들이 그냥 정문으로 그냥 그 어떤 신분증을 보여주고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담을 안 타는 같이 담을 안 타넘으면 그 안 되는 것처럼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부정확한 비유다 생각합니다. 예, 신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패널께서 말씀하셔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경제학을 잘 알았으면 지난 3년은 왜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하는지에 대해서. 마이너스고 3년 동안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예. 3년 동안 지금 경제가 계속해서 후퇴했잖아요. 그리고 2분기 연속해갖고 또 마이너스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침체하면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본연의 그런 자가 당착에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비판을 해보고 싶고요. 특히 루카스 자이제 얘기하면서 또 꼬투리 잡고서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제대로 경제 논리 아느냐라고 또
또 트집 잡고 있잖아요. 이준석식 토론 방식은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그 맥락의 이야기보다 어떤 허점,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걸 갖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모 대학에 학식 먹으러 갔을 때 학생들이 스크린에다가 그게 바로 하버드식 토론법이냐, 그게 하버드에서 배워온 방식이냐라고 상당히 저항을 했었던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담 넘어가지 않은 거, 보좌진이 그 상황에서 통과할 수 있으면 왜 담 넘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타이밍에는 사실은 차단한 시간이 있었고 통과시키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차단하는 시간에 빨리 가려면 담을 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혁신당의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이준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빠르게 표결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샤워를 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런 방식으로의 지원을 하면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는 개혁신당이 이번 비상계엄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예. 비판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것 또한 민주당 17명 트집 잡으면서 왜 그럼 그 사람은 안 했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172명의 의원들이 있고 전국에 모두 다 지역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국회의사당이 그 짧은 시간에 오려면 4시간이 걸리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고요. 5시간 걸리는 지역구 의원도 있습니다. 적어도 수도권에 있는 의원이라면 빨리 다녀와서 표결을 했어야죠. 동탄이지 않습니까? 그럼 빠르게 올 수 있는 수도권의 의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잘못한 것을 뭔가 쉴드 치기 위해서 이렇게 민주당 17명 얘기하는 거는 상황적으로 통계학적으로도 이거는 형평성에서 매우 다른 비유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이런 방식의 토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의 오늘의 다시 한번 이준석 의원이 저런 방식으로 토론하는 게 마치 본인의 지지율에 상당한 예. 우위를 점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래서 또 뭐 한 번 더 해보자 김어준 토론 방식 뭐 거기도 괜찮다라고 제안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서는 아 이준석이 우리 나라를 집권하는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충분하구나. 그만큼의 신뢰가 가는구나.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토론에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국민의 마음을 살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이 토론을 보는 방식, 어떤 시각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 토론을 보는지 아니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지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눈여겨볼 부분인데 이 얘기 계속 이어나갈 건데요. 여론조사를 한번 보죠. 대선을 이틀 앞둔 거죠. 사실상 이제 사전투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지금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먼저 한국갤럽 중앙일보 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49%, 김문수 후보가 35%, 이준석 후보 11% 나왔고요. 양자 대결도 한번 볼까요? 예.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52대 42, 이재명, 이준석 51대 40.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의 수치가 좀 눈에 띄죠. 지난번 조사 때보다 양자 대결에서 이준석 후보가 11%포인트가 올라간 이 부분. 다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동아일보와 리서치 조사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 45.9, 김문수 34.4, 이준석 11.3. 양자 대결 보면은요. 이재명, 김문수 50대 41.6, 이재명, 이준석 49.3 대 34.9. 역시 뭐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앞서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여론조사 공표가 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 여론조사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부터 시작을 했으면 이제 공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 여론조사를 시작하면 이제 공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물론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저런 자료도 있고 같은 갤럽이지만 지난주에 한 자릿수 격차가 나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ARS 자료는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훨씬 더 또 두 사람, 즉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개입이 적은 어떤 여론조사 자료도 많습니다. 예. 여론조사는 현재 시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세인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정체 혹은 하락 추세이고 김문수 후보는 완연한 어떤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주마다 거의 뭐 몇 프로씩 지금 이제 상승하는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기간은 뭐 일주일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예. 앞으로도 이런 어떤 추세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저는 이제 투표 당일에 가면은 당연히 이제 예측하기 힘든 그런 어떤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준석 후보의 어떤 단일화 문제는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아직까지 단일화했던 의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고 또 내일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예. 후보의 어떤 단일화 이슈도 굉장히 큰 만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의 이제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흐름이 크게 뒤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정말 이 민심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막판에 보수가 집결했거든요. 그러면서 부산 선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웠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PK, TK가 나름의 민주당의 지지세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 주민들이 아니 우리가 국민의힘에 지지해줬더니 이것밖에 못해,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후퇴해라는 분노 때문에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직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아직까지는 7일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예. 아마 보수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여전히 저도 단일화 변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사전 투표일이 금 해서 평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셔야 되는데 투표율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 또한 본 투표 날도 화요일이다 보니까 월요일만 하면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에 있어서는 정말 비상계엄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갈 수 있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꼭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캠페인을 계속하면서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제 마지막 변수로 단일화가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이준석 후보 단일화 거부 방침을 오늘 재확인했고, 국민의힘도 사실상 이 3자 대결 구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아마 오늘 진행된 조사에서는 제가 김문수 후보를 뛰어넘을 것이고, 아마 내일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탄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개혁신당에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면 저희도 그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3자 구도에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보수 진영 막판 대역전극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죠. 단일화. 지금 같은 분위기면 이건 이제 물 건너간 건가요? 저는 내일이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이고, 네. 아직까지 한 50%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단일화하는 것이 나은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완주에 따르면 결국은 이제 본인이 5%든 10%든 그런 득표를 했다는 그런 건데, 그거 말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 그런 어떤 비판의 화살을 온통 본인이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은 지금 이준석 후보가 좀 갖고 있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 예를 들면 뭐 버릇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전히 다 씻겨가서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정말 지금 이번 대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헌신했다, 그리고 희생했다 하는 어떤 이미지로 앞으로 이준석 후보의 있던 미래 정치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큰 미끄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과연 어느 것이 어떤 본인의 어떤 입장에서 나은 것인지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한다면 어떤 단일화의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넥타이 색깔을 오늘 입고 왔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에 섞여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요일이 사전 투표기 때문에 사전 투표 전까지 단일화를 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거고. 예. 신 의원님은요? 글쎄요. 이미 투표용지는 이제 2번, 4번이 다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전제하고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너무 이준석 후보의 몸값을 올려놨습니다.
계속 단일화하면서 모든 카메라 언론의 관심을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대해서 초유의 관심사였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가 지난 경선 이후에 캠페인에서 본인이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경선에서 1위 후보가 된 이후에 한덕수 단일화로 또 한덕수 총리가 조명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에 홍준표 조명받고 한동훈이 조명받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준석까지 오면서 주인공이 과연 누구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그 김문수 후보가 묻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후보는 고민 끝까지 할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본인이 계속 이제 여론조사를 공표를 못하는 거지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한 자릿수밖에 안 나와서 모든 선거비를 보전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때 또는 너무 잘 나와서 김문수 후보보다 내 중심으로 단일화가 가능할 때 예. 이럴 때 단일화에 대한 검토를 한 번이라도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10%의 전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자릿수 그리고 선거비 보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래서 오늘 자신만만하게 나는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한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라까지 강력하게 압박을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약간은 분위기가 갈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홍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다 물 건너 갔으니까 이제 뭐 어르고 달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작전을 바꿔야 된다. 이른바 준직명.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얘기인다. 약간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작전을 바꾸는 것 아닌가. 이런 분위기까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준석 후보의 이제 단일화에 기대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일이 지나면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걸로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 것처럼 3자가 되더라도 지금 이제 추세가 좋기 때문에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3자가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자신감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의 어떤 단일화에 대한 의견은 존중하되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렵다 하는 점은 이준석 후보도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점에서 끝까지 이준석 후보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여기까지.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녁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공리에 있는 이 가공식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불이 난 지 벌써 지금 3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진압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커먼 연기 기둥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공장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공장 외벽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공리에 있는 가공식품 도매업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8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인 밤 10시 11분 대응 단계는 해제됐는데 현재까지 건물 5개 동이 모두 탄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라 완전히 불을 끄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거로 보입니다. 또 건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서 소방대원 내부 진입에는 어려움을 겪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공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일대가 연기로 뒤덮이면서 소방당국에 접수된 신고만 40건이 넘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친 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버스너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최종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이 교섭이 결렬되면 서울과 부산 그리고 울산 등은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버스노사가 지난달 조정 결렬 뒤 한 달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총파업 하루 전
내실 있는 교섭을 위해 시간과 장소까지 비공개하며 진행된 만남이었지만 통상임금 판례의 대응과 관련한 양측의 인식차가 워낙 커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안 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냥 자리 일어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녁 먹고도 계속 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니까. 사측은 지금 임금 체계를 유지한 채 통상임금 추가 반영분을 떠안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사실상 총임금을 설정해놓고 임금 체계를 조정하자는 건 통상임금을 포기하라는 거라고 반박합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서울과 부산, 울산 버스 노조는 28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29일엔 전남과 광주 버스도 파업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기와 인천 버스 노사는 조정 기간을 6월 11일까지로 연장했고 대구 버스도 일단 정상 운행을 결정하면서 전체 파업 규모는 다소 축소됐습니다. 각 지자체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을 증차하고 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며 공공기관과 학교 등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는 내일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시내버스 동시 파업이 예고된 데 따라 전국 시내버스 파업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각 지역 버스 노사 협상 결렬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 불편과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수립 현황과 인파 안전관리 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국토부는 6개 지자체에 노사 협상 결렬이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합의를 유도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는데 지시자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조치는 이번 달 중순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출국 금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3사람을 다시 불러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벌였습니다. 기존 진술이나 증언 내용과 최근 경호처에서 확보한 국무회의 당시 CCTV 영상 속 행적이 다른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계엄 포고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넨 계엄 관련 문건들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못 봤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이번 달에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또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사용자 정보가 삭제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나흘 뒤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내렸던 당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는 경호처 내부에서 이행하지 않았지만 전날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날은 홍 전 차장이 처음으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날이자 경찰이 김 전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경찰은 경호처에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지시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만큼 홍 전 차장의 폭로 이후 관련 수사가 이어질 것을 우려해 윤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경찰이 내란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검찰의 보안 수사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규명하는 게 잔여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불가능한 만큼 법원에 직권 발부를 요청한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의견까지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는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공소사실 입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내란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경호처의 빗장이 풀린 만큼 필요할 경우 별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후에도 검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포함해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를 단수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일부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이 내란 혐의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직속 부하에게 국회의장과 당시 주요 당대표를 비롯한 14명 명단을 부르며 이들을 잡아 비원 벙커로 이송하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오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고 이를 받아 적으라며 그 인원들을 잡아 수도방위 사령부 비원 벙커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자신에게 명단이 있는지 또 없앨 수 없는지 물었고 출동 당시 수사관들에게 명단을 줬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실에 파견된 군 정보기관 관계자가 제보한 내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내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며 정 비서실장은 내란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만약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한다면 대통령 기록물법은 물론이고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정부 인수인계를 거부하기 위해 PC 등을 파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은 허위며 이를 제보했다는 군 정보기관 관계자 등의 확인한 결과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근거 없는 제보로 음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을 또 증원했습니다. 올해 2월 검사 2명을 충원한 데 이어 최근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한 건데요.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합동수사부에 최근 형사 1부 소속 검사 1명이 임시로 추가 배치됐습니다. 수사를 개시했을 때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가 5명이었는데 지난 2월 2명을 증원한 데 이어 추가 파견까지 이뤄지면서 검사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샤넬 가방의 가격은 각각 802만 원과 1271만 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여기에 웃돈을 주고 교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샤넬 종이 상자도 압수했는데 유 씨 측은 수납함으로 써온 가로 20cm, 세로 13cm의 조그마한 상자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와 전 씨는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의 인연으로 가방을 교환해달라는 사적 부탁을 했을 뿐이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김 여사에게 교환한 물건들이 전달됐는지 혹은 김 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인력을 추가해 화력을 보강한 검찰은 통일교와 전 씨, 최측근 비서들로부터 김 여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작업 중이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감식팀은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며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SPC 삼립 시화 공장으로 경찰 과학수사대가 들어갑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과수 등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기계 전반적인 작동 상태 그리고 안전 조치 여부, 기타 다른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고요. 감식은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됐는데 특히 숨진 노동자의 몸이 기계에 끼인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기계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면 내부 깊숙이 몸을 넣고 작업하는 때도 있었다는 노동자의 진술이 있었던 만큼 감식팀은 기계를 직접 작동시켜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 등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SPC 삼립 김범수 대표와 법인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SPC 그룹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조만간 SPC 등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주요 후보자들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혐의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였고 김 후보는 아직 재판 중인 만큼 내란범이라 단정하는 건 언어폭력이라 맞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권의원 후보님 질문할 때.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가 있냐. 전시사변 그거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통지도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내란인지 아닌지는 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야지.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네. 오늘 토론에서는 이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법원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 당헌을 바꿨다고 지적했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전 대표가 직을 상실했던 사례로 응수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 8조의 2항인데요. 제발 그 헌법대로 정당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민주당의 당원을 보면 80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당직이 기소 시에 정지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바꾸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1심 유죄 나오자마자 당원 80조가 삭제됐거든요. 남의 당 얘기하기보다는 개혁신당은 그 허은하 대표를 그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김용남 의원도 개혁신당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당내 자금 사용 관련해서 부패 혐의로 고발당하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시간 지났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점도 살펴보시기 시간 바랍니다. 지났다니까.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는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국면이 시작됩니다. 선거 막바지 표심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들은 외연 확장으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내일부터는 21대 대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외부로 알리는 게 금지됩니다. 부정확한 조사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 저녁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후보 지지율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결과에 한해 공개하는 건 허용됩니다. 표심 흐름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국면을 앞두고 후보들은 저마다 중도층을 공략하며 지지층 넓히기에 주력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짜 보수 선언식을 열고 과거 김대중과 김종필, DJP 연합이 보여줬던 통합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후보 또한 진짜 보수와 합리적 민주 보수가 제 역할을 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적이 아니라 함께 국가를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발상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후보는 별세한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 의원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밝히며 한미 동맹의 가치를 환기했습니다. 우방국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우클릭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가족 측근 비리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당선 즉시 야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를 임명하고 대통령 부인이 인사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으려는 우리 입장하고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부인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논란을 아울러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열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하는 당원 당규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론 향방을 알 수 없는 엿새 동안 굳히기냐 아니면 역전이냐 후보들의 막판 표심 공략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 대비한 경호훈련 현장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차량 퍼레이드나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한 기동훈련과 위기 대응 능력 등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VIP 조끼를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려 실내 행사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거의 동시에 무장한 경호원들이 일제히 VIP를 몸으로 에워싼 뒤 경호 차량으로 이동시켜 순식간에 현장을 탈출합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 대비해 당일 동선과 각종 위기 상황을 가정한 경호 훈련 현장을 처음 언론에 공개한 겁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대통령 차량을 호위하는 퍼레이드 모터게이드, 즉 의전 및 경호 목적의 차량 행렬 훈련도 벌어졌습니다. 공황기를 단 대통령 차량을 중심으로 경호용 승용차와 승합차 15대가 투입돼 밀착 수행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근처 도로로 접근한 차량에 예상치 못한 공격은 즉각 총기로 제압했고 차량 넉 대가 30cm 간격으로 꼬리를 물고 장애물을 피해 함께 이동하는 특수 기동도 공개됐습니다. 실내에 제한된 공간, 시간에서 정밀 사격 대응도 점검했습니다. 경호처는 국내외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완벽한 경호 준비로 차기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경호처의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에서 사병화 논란을 겪은 뒤 조직 쇄신에 나선 경호처가 본연의 경호 업무를 통해서도 국민 신뢰 회복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시중금리가 내리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자 부담이 줄면서 오는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5달째 내림세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하락폭이 컸습니다. 직전 달인 3월보다 0.19%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연 3.98%까지 주저앉았습니다. 3%대 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7달 만입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은행채 5년물과 코픽스 등 지표금리가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달에도 내림세는 이어지겠지만 내림폭은 줄 거로 내다봤습니다.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저희가 보면 마이너스 0.03%포인트예요. 그 폭은 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좀 지난 4월보다는 좀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은 좀 덜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낮아진 이자 부담에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 3천억 원이나 폭증해 직전 달 오름폭의 7배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오는 7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에 일부 은행은 대출 신청 건수를 제한하거나 가상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또 이제 만약에 목표치를 오버를 했을 때 이제 지난번에 당국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부는 월별 지역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과열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학생 가족의 이딴 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던 제주 지역 중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교원단체와 정치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현승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경찰은 형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가동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서장을 중심으로 구성돼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고인에게 계속 민원을 제기해 힘들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가족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로 입건 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휴대폰도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중에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겠으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도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모든 사안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각계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 교사 순직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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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제주를 찾아 헌화하고 진상규명과 교권보호 대책 마련 등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교원과 함께 선생님의 면복을 빌며 교총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 결코 잊혀지거나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국회의원도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교권 침해 근절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악성 민원으로 숨지는 선생님이 다시는 없도록 국회 차원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전북이 처음으로 대표팀에 뽑힌 득점 선두 전진우의 활약을 앞세워 대구를 완파하고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전북은 대구 원정 경기에서 전진우가 시즌 11호 골에 첫 도움을 기록하고 티아고가 뒤늦은 시즌 첫 골을 터뜨리는 데 힘입어 4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포항은 득점과 도움 1개씩을 기록한 조르지의 활약을 앞세워 대전에 3대 1로 승리하고 4위로 뛰어올랐고 제주는 이탈로의 결승골로 수원FC를 1대 0으로 꺾고 7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날씨 원희다입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낮 동안 내리쬐는 볕도 무척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외선과 함께 오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존은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기체입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높은 곳, 즉 성층권에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이로운 오존, 땅 가까이 대륙권에서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햇빛과 만나 생성되는 해로운 오존이 있습니다. 오존에 노출되면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하며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서울 등 곳곳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여름철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고농도 오존이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도 짙게 나타나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경기와 충북, 호남 동부 등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지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서울이 한낮에 26도, 광주와 대구 28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